어떤 세대는 전화선에 연결된 모뎀이 지직거리던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그러다 어느 순간 푸른빛 LCD 화면 앞에서 어른이 되었다. 흥미로운 건 그들이 어느 한쪽에 완전히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편지 한 통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도 누구보다 먼저 이메일 계정을 만들며 설렘을 느꼈던 사람들이니까. 잉크펜으로 일기를 쓰던 손이 몇 년 뒤에는 개인 블로그에 첫 문장을 올리고 있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기술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한 사람의 삶 안에서 두 개의 상반된 세계가 동시에 작동하게 된 드문 경험이었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흔히 X세대와 밀레니얼 사이에 놓인 마이크로 세대라고 불린다. 하지만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이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사회적 운영체제 사이에서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익혀야 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 와이파이도 SNS도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카메라도 없었다. 전화를 걸려면 번호를 외워야 했고 정보를 찾으려면 두꺼운 백과사전을 펼쳐야 했다. 친구를 만나려면 미리 약속을 하고 시간을 지켜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직 충분히 유연하던 머릿속으로 인터넷이 밀려들어왔다. 기술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눈앞에서 하나씩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본 대상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들 안에는 묘한 이중언어 감각이 남아있다. 느림의 언어와 속도의 언어를 모두 이해한다. 알림이 울리지 않는 저녁의 고요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능숙하다. 이전 세대처럼 변화에 조심스러운 태도만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음 세대처럼 기술을 자신과 동일시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기기는 어디까지나 도구다. 정체성이 아니다. 이 분리감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균형은 요즘에는 오히려 드물게 느껴진다. 교차의 시기를 통과하며 성장했다는 경험은 그들 안에 특별한 적응 방식을 남겼다. 즉각적인 검색이 없던 세계를 살아본 사람은 기다림의 무게를 안다.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시대를 받아들인 사람은 변화의 필요도 이해한다.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감각이 한 사람 안에서 함께 자리 잡는다. 그래서인지 이들 중 많은 이들은 과거를 떠올리면서도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다. 인터넷 이전을 이상화하지도 않고 끊임없는 연결을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두 시대 사이에 서 있다는 감각은 늘 질문을 남긴다. 무엇은 끝까지 지켜야 하고 무엇은 흘려보내야 하는가?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이 전환의 세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른다. 잘 드러나지 않는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 이 세대는 언젠가 과거가 몇 번의 클릭만으로 다시 끌려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 없이 자랐다는 점이다. 사춘기 시절의 서툰 선택들, 괜히 튀고 싶어 했던 말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머리 모양까지도 그저 곁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그것을 저장하는 알고리즘도 몇 년 전 오늘을 자동으로 소환하는 기능도 없었다.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환경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방식에 꽤 깊은 흔적을 남긴다. 기억이 이미지와 데이터로 구성되지 않을 때 그것은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다시 쓰일 여지를 가진다. 사람은 과거를 더 너그럽게 돌아볼 수도 있고 굳이 붙들 필요 없는 장면은 자연스레 흐릿해지도록 둘 수도 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기억은 높은 해상도와 고정된 맥락 속에 남아 예전의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SNS 이전에 태어난 이들에게 성장은 비교적 조용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다. 평생 따라다닐 디지털 기록을 걱정하지 않고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었다. 그것이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기보다 스스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주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공개된 저장소가 끊임없이 너는 이런 사람이었지 라고 말하지 않을 때 사람은 조금 더 자유롭게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아마 그래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비교적 담담한지도 모른다. 달라진 자신을 두고 과거를 배신했다고 느끼기보다 그저 한 과정이었다고 여긴다. 사람은 변하고 기억은 언제나 증거가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사생활에 대한 감각도 조금은 다르다. 모든 것을 공유해야만 사회 속에 존재할 수 있다고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연계를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는다. 비밀이 서랍 속에 머물던 시절을 살았고
동시에 많은 것들이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장면도 지켜봤다. 사적인 경계가 다시 정의되는 과정을 목격했기에 무엇을 남겨두고 무엇을 드러낼지에 대해 더 예민하게 묻게 된다. 좋아요와 댓글이 정체성을 쉽게 규정해버리는 시대에 비교적 조용한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은 하나의 이점이 되기도 한다. 즉각적인 확인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감각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다려본 적이 있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삭제 버튼 없이도 자신의 말에 책임져야 했던 시간을 지나왔다. 그런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자신감은 크지 않지만 단단하다. 소란스럽지 않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끝없이 확장되는 세계의 궤도 위에 올라섰다고 느꼈다. 인터넷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스타트업은 빠르게 생겨났다. 디지털 미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직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분위기는 낙관으로 가득했고 어쩌면 조금은 순진할 만큼 밝았다. 그러다 경제 위기가 닥쳤다. 금융 뉴스 화면은 붉게 물들었고 회사들은 문을 닫거나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다. 막 졸업장을 손에 쥔 이들 중 일부는 커리어의 문턱에 서보기도 전에 문이 닫히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그 경험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감각을 남겼다. 모든 단계를 성실히 밟아도 언제든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그 이후로 이들 안에는 조용한 경계심이 자리 잡았다. 완전히 비관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지만 무한한 성장이라는 약속을 그대로 믿지는 않게 되었다. 안정은 기본값이 아니라 애써 지켜야 할 무엇이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인터넷 초창기의 낙관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세상은 다시 설계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감각을 여전히 어딘가에 간직하고 있다. 다만 그 낙관 위에는 단단한 현실 감각이 더 씌워져 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직무를 바꾸고 부업을 하고 여러 갈래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비교적 익숙하다. 바쁘게 살고 싶어서라기보다 위험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격변의 시기를 통과하며 자연스레 훈련된 셈이다. 너무 믿지 말 것이라는 태도는 재정과 커리어, 때로는 관계에까지 스며든다. 그것이 열정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거대한 시스템이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2세대 특유의 교차성이 드러난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독립성은 이전 세대를 닮았고 동시에 디지털 시대가 만든 연결과 협업의 감각도 함께 지닌다. 한 회사에 평생을 맡기겠다는 믿음은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일을 단지 임시수단으로만 여기지도 않는다. 헌신과 유연함 사이에서 묘한 균형을 유지한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이런 심리는 오히려 강점이 되기도 한다. 일찍 충격을 경험한 사람은 위험의 징후를 조금 더 빨리 읽는다. 모든 성장 곡선 뒤에는 조정의 시간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변동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기보다 그것을 경제라는 게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덜 놀라는 편이다. 내가 가장 오래 굽씹게 되는 건 이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가가 아니다. 그보다도 서로 어긋나는 감각들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갈아들이게 된 방식이다.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을 자연스럽게 누리면서도 주말 아침 가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묘한 설렘을 아직 기억한다. 화면을 사이에 두고 원격으로 일할 수 있지만 한 공간에 앉아 상대의 눈빛을 읽는 시간이 왜 필요한지도 안다. 어느 세대는 전통적으로 또 어느 세대는 디지털 쪽으로 강하게 기울어졌다면 이들은 두 흐름 사이에 서 있는 데 익숙하다. 그리고 가운데에 서는 법을 알게 되면 결국 스스로를 조율하는 힘을 기르게 된다. 그 조율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 가깝다. 발전에는 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압박도 커지고 연결이 넓어질수록 집중은 흩어진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하나에 머물기 어려워진다. 정보가 부족하던 시절을 지나왔기에 넘쳐나는 데이터 앞에서 완전히 압도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느린 리듬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기에 항상 온라인 상태로 살아가는 삶의 피로도 또한 또렷하게 느낀다. 그래서인지 이들이 말하는 균형은 구호처럼 가볍지 않다. 실제로 필요해서 꺼내는 말에 가깝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무료하던 감각도 알고 모든 것이 동시에 밀려와 숨이 찰 때의 무게도 안다. 그 양극단을 모두 지나본 경험이 스스로의 한계를 더 분명히 보게 한다.
기술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이들은 비교적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 그것을 구원처럼 말하지도 위협처럼 단정하지도 않는다. 문제는 도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거대한 전환을 직접 목격한 이들은 미래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태도 앞에서 조금은 신중해진다. 변화를 통과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감각은 조용한 평온을 남긴다. 세상은 계속 달라질 것이고 오늘 단단해 보이는 것들이 내일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고정된 정체성에 매달리기보다는 적응할 수 있는 힘을 붙든다. 어쩌면 그 유연함이야말로 이 전환의 세대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일지 모른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단련된 습관처럼 오래가는 힘. 조금 더 멀리서 전체를 바라보면 이들의 가치는 어떤 세대 이름에 속하느냐에 있지 않다. 오히려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방식으로 자라나야 했던 경험에 있다. 모든 것이 직선처럼 위로만, 더 빠르게만 나아간다는 서사는 이들에게는 낯설다. 집 전화가 사라지고 손편지가 순식간에 메시지로 대체되고 안정적이라 믿었던 직업이 어느 날 흔들리는 장면을 지나왔다. 그런 단절 사이에서 성장하다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된다. 변화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시대의 기본값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들의 적응력은 어디에서 배운 기술이라기보다 몸으로 겪은 시간에 가깝다. 뚜렷한 설명서도 없이 컴퓨터를 익혀야 했고 경제가 출렁이는 와중에 새로운 업무 환경에 스스로를 맞춰야 했다. 사회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대화의 방식도 다시 배워야 했다. 한 번의 조정은 곧 한 번의 세계관 수정이었다. 그렇게 여러 번 자신의 믿음을 재구성해 본 사람은 생각 또한 유연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보기에 이 세대의 깊은 힘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능력에 있다. 화면이 없던 오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나 창밖의 소음과 함께 보내던 시간들을 기억한다. 기다림이 무엇인지 알고 비어있음이 어떤 감각인지 안다. 그리고 그것을 상상력으로 채우는 법도 알고 있다. 산만함이 거의 끊이지 않는 지금의 환경에서 그 능력은 하나의 정신적 자산이 된다. 침묵 앞에서 서두르지 않고 공백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매 순간을 자극으로 채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 물론 이들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불안도 있고 압박도 있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망설이는 순간도 있다. 다만 모순에 익숙해진 시간 덕분에 스스로를 과하게 몰아붙이지는 않는다. 과거를 그리워하면서도 미래를 향할 수 있고 현대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느린 가치들을 지키려 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인다. 지금처럼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진 시대에는 한쪽으로 빠르게 달리는 능력보다 두 흐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힘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이 전환의 세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어쩌면 그들이 사용한 기술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정이 되는 세계 속에서도 자신만의 결을 잃지 않는 태도일 것이다.